자, 204쪽부터의 내용은 지구과학 영역에서 지구 탄생이 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느냐라는 건데, 생명과학 쪽하고 이제 연결을 시켜서 진행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단원상으로 보면은 2학기 단원에 해당하는데, 우리 학교는 이제 1학기로 좀 이 부분을 끌어당겨 와서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단원은 얼마였더라? 3에 2, 1. 화석까지 이루시네. 빠르게 정리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길게 끌고 갈 필요가 없기 때문에. 첫 번째, 지질시대에 대해서. 지질시대의 범위는요, 지금부터 얘기하는 교과서 기준입니다. 뭐라고? 네. 이 좀 추가적으로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내용상으로 봤을 때는. 어쨌든 우리 교과서는 지구 탄생 시점부터 해서 현재까지를 지질시대라고 얘기한다. 지구 탄생은 지금으로부터 약 46억 년 전으로 따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는 이 범위가 좀 오류가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교과서 중심으로 일단 얘기를 먼저 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수정이 되면 수정하겠습니다. 알겠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약 46억 년 전이 아니고, 지구 탄생은 46억 년 전이 맞는데, 지질시대의 시작은 38억 년 전으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됐습니까? 두 번째, 지질시대 구분은 첫 번째가 선캄브리아, 이건 시대라고 해주셔야 돼요. 뭐라고? 선캄브리아 시대 또는 누대. 주의할 점, 선캄브리아 대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이 고생대. 그 다음이 중생대. 그 다음이 신생대. 이렇게 순서는. 그러니까 현재는 어디에 포함된다? 네, 신생대에 포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시작된 게 약 46억 년 전이다. 이렇게 되죠. 선캄브리아 시대가. 고생대는 언제쯤이냐면 약 5.4억 년, 5억 4천만 년 전. 그 다음 중생대는 약 2.5억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그 다음 신생대는 약 0.66억 년 전, 6,600만 년 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한 시대의 길이가 제일 긴 건 선캄브리아. 현재로 오면 올수록 그 길이는 짧아집니다. 됐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지구가 이랬겠나? 자, 지금부터 선캄브리아 시작이야. 이렇게 했을까? 그게 아니고, 최근의 지층일수록 뭔가 정보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세분화되는 겁니다. 뭐라고? 세분화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세 번째로, 그럼 저걸 구분하는 기준은 뭔데?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인데요. 구분하는 기준은 첫 번째는 아주 대규모라고 하는 것은 전 지구적인 대규모 지각 변동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일어나고 동시에 뭐 미국에서도 일어나고 유럽에서도 동시에 일어났던 그런 지각 변동 사건이 몇 번 있었어요. 다음 두 번째로는 이제 화석의 변화를 가지고 산출되는 종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나누게 되는데, 이때 여기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 줘야 되는 게 뒤에 가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시대 구분을 위한 화석이다 이거죠. 맞아요? 뭐를 구분하기 위한 거다? 이때 쓰이는 화석의 용도를 우리는 표준 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표준 화석. 종류는 좀 이따가 내가 좀 설명할게요. 됐니? 지질시대는 이런 정도로 좀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여기는 깔끔하게 정리를 잘하면 잘할수록 그냥 간편해요. 그냥 아예 그냥 요렇게 그냥 외압고 치우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낫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화석. 화석의 정의. 화석이란 무엇인가? 지질시대에 생존했던 생명체의 유해가 뭡니까? 남은 시체 덩어리 이런 얘기죠. 몸덩어리 형태 또는 생활 흔적이 어디 속에서 지층 속에서 돌처럼 굳어서 보존된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즉 형태 보존입니다. 뭐라고요? 형태 보존. 그러니까 형태는 그대로 있는데 성분이 뭘로 다 바뀌었다? 돌로 바뀌었다. 바꿔 얘기하면 이제 규산염 물질로 바뀌었다. 그러니까 탄소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던 주요 물질들이 규산염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석하고 좀 대비돼서 좀 생각해 줘야 되는 게 누구냐 하면 석탄, 석유와 같은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화석연료죠. 화석연료는 반대로 형태는 다 일그러져서 다 없어지고 형태는 알아볼 수가 없고 그 생명체의 구성 성분이 농집되어 남아있는 겁니다. 석탄은 식물체고요. 석유는 동물이 보통 집단으로 쌓여서 누적된 물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화석이 생성될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세 가지입니다. 몇 가지? 조건 세 가지가 좀 만족할수록 남아있을 확률이 보존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됐죠? 첫 번째 뭐가 이루어져야 된다? 급속한 매몰. 급속한 매몰이 이루어짐으로써 두 가지가 완성이 됩니다. 첫 번째, 훼손을 막아요. 뭐를 막는다고? 뭐 예를 들어서 소 한 마리가 그대로 화석이 된다고 한다면 소가 일단
매몰이 돼야 되는데 매몰이 안 되고 그냥 죽어서 그냥 길바닥에 놓여 있으면 어떻게 된다? 일단 지나가면서 물리적으로 훼손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죠. 뭐 산짐승이 있으면 와가지고 주 뜯어 먹는다든지. 그러면 뼈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뼈 뭐 갈비 뜯어가고 뭐 다리 뼈 뜯어가고 이렇게 하면은 서로 다 떨어져서 형체를 알아보기가 어려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아프리카 같은 데는 하이에나 같은 새끼들은 뼈까지 다 씹어먹죠. 예. 훼손이 될 수가 있고. 두 번째로는 산소 차단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산소가 있으면은 미생물에 의해서 뭐 된다? 부패가 됩니다. 뭐가 된다고? 부패. 예. 부패가 일어나서 역시 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결정적으로는 급속한 매몰이라는 것은 뭐를 차단하기 위한 거다. 산소를 차단하면서 훼손이 되는 것을 가능한 한 막기 위한 거고. 두 번째로는 생명체가 어떤 부분이 있을수록 딱딱한 부분, 단단한 부분이 있을수록 이거를 이제 한자로 쓰면은 단단할 경자를 써서 경질부가 있는 생명체일수록 화석으로 남을 확률이 어떻게 된다? 높아진다. 주의할 점은 그러니까 인간은 만약에 화석이 된다 그러면은 어떤 모양으로 나올 확률이 높다? 피부나 이런 조직이 암석화되기가 상당히 어렵겠죠. 근데 누구는? 뼈는 그대로, 그죠? 예. 뼈로 남을 확률이 높고. 그, 폼페이오 화산이라고 합니까? 폼페이오 화산. 예. 그 잿더미에 깔려가지고 사람들 형체가 남아있는 경우이죠. 그래도 일종의 화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주 특이하게 만들어진 케이스입니다. 화산재에 의해서 일단 전부 다 성분이 다 뒤바뀐 거죠. 예. 그렇게 된 거고요. 그 다음 세 번째로는 급속한 매몰이 되고 단단한 부분이 있더라도 탄소화합물로 구성된 생명체 성분이 어떤 성분으로? 암석 성분으로, 그죠? 암석 성분으로의 변화가 가능한 신속히 일어나야 합니다. 돌덩어리 물질로 남으려면 돌덩어리 물질로의 변화가 빨리 일어나야 되는데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치환이 빨리 일어나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성분이 이렇게 됩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화석의 이용 가치 어떤 데 써먹느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몇 가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과거의 지질 시대를 시대 구분을 위한 용도로 쓰는 경우가 있어요. 지질 시대 구분 용도로 쓰는 화석을 우리는 무슨 화석이라고 하느냐 하면 표준 화석이라고 해줍니다. 무슨 화석? 표준 화석이라고 하고요. 두 번째, 과거의 기후 혹은 수륙 분포 혹은 대륙의 분포 이런 거 있죠. 어쨌든 뭐든 간에 과거의 공간적인 어떤 환경을 내가 추리할 수 있도록 추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해주는 화석을 우리는 모두 통틀어서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설명해 보면 이런 뜻이에요. 요거는 이제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야 되는데 몇 가지 예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니까 좀 외우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쓸게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죠.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어떤 조건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그래프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옵니다. 가로축을 산출되는
시간적 범위라고 할게요. 시간적인 범위. 포인트는 시간입니다. 시간의 길이. 세로축을 환경 범위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거예요. 좀 이따 이제 예를 드리겠습니다만은 삼엽충 화석이라고 대표적으로 있는데 삼엽충이 나오면 전 세계 지질학회에서는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삼엽충 화석에 나오는 지층은 고생대 지층이다. 뭐라고?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어요. 됐니? 그러면 이 얘기죠. 왜 삼엽충이 고생대의 그 고생대를 지시하는 화석이냐 하면 고생대 지층이라고 확인되는 게 화석으로만 확인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방법도 있어요. 가장 확실한 거는 그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절대연령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걸 활용해가지고 고생대 지층이라는 곳을 DB보면 누가 나오더라? 고생대라고 되어 있는 곳에는 항상 삼엽충이 나와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게 다른 게 있어. 고생대가 아닌 지층에서는 절대로 삼엽충을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대한민국의 강원도 지역에 가면 고생대 지층이 있는데 그 고생대 지층을 DB보니까 뭐가 나오더라? 삼엽충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미국에 가서 역시 고생대 지층을 DB보면 뭐가 나오더라? 삼엽충이 나오더라. 전 세계 어디든 가도 다 삼엽충이 고생대 지층에서만 나오더라. 그럼 예를 들어서 생판 처음 보는 동네 가가지고 무슨 지층인지 모르고 그냥 쭉쭉 파다 보니까 어떤 지층에서 삼엽충이 나왔네. 그 지층은 이제 고생대라고 해도 무방하다 이런 뜻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당장 내일이라도 지층을 먼저 시대를 조사했더니 중생대야. 뭐라고? 중생대인데 거기서 삼엽충이 나왔다 그러면 삼엽충은 무슨 화석으로서의 표준 화석으로서의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그게 잘못됐는지 잘된 측정인지 그걸 갖다 정확하게 그 확인은 해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표준 화석은 산출되는 시간적 범위는 어때야 될까? 어떤 시대든 다 나와야 돼? 아니면 특정 시대에만 나와야 돼? 특정 시기에만 나와야 되니까 시간적 범위가 넓은 거예요? 제한적인 거예요? 제한적이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예를 들어서 삼엽충이라는 놈이 우리나라 강원도에서만 나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그래서 우리나라 지질학회에서 야 삼엽충을 지금부터 고생대 표준화석으로 쓸 거니까 다 그래 알아 이랬어. 그럼 다른 나라에서는 삼엽충 안 나오면 그걸 인정하겠습니까? 안 하겠죠. 그러면 잘 들어. 최소한 분포되는 공간적인 범위는 어때야 된다? 넓어야 되겠죠. 어디서든 그 놈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됐습니까? 그래서 표준화석은 시간적인 범위는 좁은데, 제한적인데, 산출되는 환경적 범위는 넓은 요 구간에 좀 해당하겠죠. 요 구간에 해당하는 게 바로 표준화석이 될 거고요. 반대로 시상화석은 무슨 화석은? 시상화석은 환경을 추정하는 겁니다. 뭘 추정한다고? 환경을 추정하는 건데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어떤 화석이 나왔는데 누가 봐도 고등어야. 뭐라고? 고등어 화석이야. 됐어? 그러면 고등어 화석을 보고 이 고등어 화석이 만들어진 이 지층은 최소한 무슨 환경이라는 얘기는 할 수 있겠다. 물속 바다 환경이다. 이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고등어라고 알아봤으니까 강물이 아닌 바다다 얘기할 수 있겠지. 근데 화석이 나왔는데 그냥 물고기야. 뭐라고? 물고기면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안 된다. 그냥 물, 강인지 바다인지 호수인지는 모르겠는데 물 이렇게 되죠. 그럼 시상화석은 어떨수록 좋으냐면 지금 현재 있는 생명체하고 좀 비교 가능해서 그 생명체가 아주 특수한 환경에 사는 경우일수록 구체적 환경일수록 좋은 거예요. 됐니? 그래서 시상화석은 좀 이따 예를 들겠습니다만은 가능한 한 환경 범위는 어때야 된다? 넓은 분포야, 제한적 분포야? 제한적으로 구체적일수록 좋은 거고 시간적으로는 가능하면 옛날에 처음 출현해서 지금도 어떻게 생존해 있는 놈일수록 좋은 거죠. 그럼 산출되는 시간적 범위는 어떻다? 대단히
넓은 쪽에 해당되겠네. 여기에 해당되는 게 바로 시상화석에 해당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대표적인 예를 시상화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시상화석은요, 대표적인 예가 두 개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고사리류 화석. 사실은 고사리 나무예요, 거의. 우리가 알고 있는 고사리는 나물이죠. 네, 근데 고사리가 진짜 제대로 자랄 수 있는 환경에 가면 고사리가 2m, 3m 나무입니다, 나무. 얘는 어디에서 사는 놈이다? 온도는 좀 높은 온도에서 잘 살고요. 그 다음에 습도가 높고, 바다에서 사는 놈이 아니라 어때요? 육지에서 사는 환경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두 번째로는 바다에 가보면 뭐 있지? 산호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의, 산호가 어떤 바다든 다 있느냐 하면 그건 아니고요. 동해안에서 조금 북쪽으로 올라가면 산호 없어요. 예. 그래서 얘는 그 다음에 깊은 바다로 가면, 수심이 깊은 곳으로 가면 역시 없습니다. 됐어요? 그래서 얘는 어떤 곳에 사느냐 하면, 얘도 일단 따뜻하고요. 그 다음에 염분도 높아요. 뭐도? 좀 짠 바다. 됐나?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남해. 그 다음에 얕은 바다이기 때문에 무슨 환경? 천해가 얕은 바다라는 뜻입니다. 됐습니까?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네. 예를 하나 들게요. 그냥 팔공산에 가서 퇴적암층을 보고 있는데 산꼭대기 부근에서 지층에서 산호화석이 나왔어. 뭐라고 판단할 수 있지? 팔공산의 산꼭대기 부근에 산호화석이 나온 걸 보면 예전에 팔공산은 바다 밑에 깔아앉아 있었다? 그렇게 해석해도 되지만 실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산은 지층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된 거지. 그러니까 뭔가 지각 변동을 해서 솟아올랐다라는 것도 같이 표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팔공산을 만들어낸 전체 지층이 수평 상태일 때, 뭐일 때? 수평 상태일 때 얘는 어느 환경이었다? 얕은 바다였고 따뜻하고 되게 좀 짠 바다였다. 이런 정도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표준화석이에요. 이거 이제 시대별로 나뉘어집니다. 뭐로? 시대별로 나뉘어지는데 아까 시대 순서대로 얘기해보면 제일 먼저 뭐 있죠? 첫 번째 성캄브리아 시대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얘는 공식적으로는 없어요. 표준화석이 있다 없다? 없다. 주의할 점. 간혹 성캄브리아 시대에도 있었던 놈을 뭐라고? 성캄브리아 시대에도 있었던 놈. 그 말은 무슨 말이지? 성캄브리아 시대 말고도 다른 지층에서도 나오는데 성캄브리아 시대는 원체 화석이 없어요. 그나마 성캄브리아 시대에도 나오는 놈 이런 뜻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엄밀히 얘기하면 표준화석은 아닌데 그나마 성캄브리아 시대에서도 볼 수 있는 화석이 누구냐 하면 그놈 이름이 좀 깁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놈이 있어요. 본질은 얘는 정체가 뭐냐면 미역, 다시마 이런 걸 뭐라 하지? 미역, 다시마, 김 이런 거를 해조류라고 하죠. 맞아요. 걔네들은 포자성 식물입니다. 뭐라고? 포자가 뭐냐면 일반적인 씨앗은 아니고 그냥 포자는 그 자체가 이렇게 쭉 커서 성체가 될 수 있는 놈인데 그 중에 이 바닥이 흙바닥이 바다 밑바닥이 CaCO3로 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석회암. 뭐라고? 근데 암석이 아니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시멘트 가루 같은 놈들이 폭 쌓여 있는 곳에서 사는 해조류가 있어요. 그 포자가
그 안에서 자기한테 맞는 곳을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움직인 흔적이 남아있는 게 바로 스트로마톨라이트라는 겁니다. 우리 대구 인근에 졸라 많습니다, 이게. 대형으로 있고요. 지금도 있는가 모르겠다. 경북대학교 가면 제2과학관이라고 있어요. 그 정문 앞에 바위돌 댄니크들한 거 있거든. 그래가 이래 단면을 잘라 놓은 게 있어요. 막 안에 보면 막 뭐 이래 지층이 막 습곡처럼 나타나는 게 있는데 그게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이거 제일 많은 동네가 어디냐면 하양에 지금 없지 미래대라고 있었지 않나? 잘 모르죠. 그 뒷산에 천지가 막 뒷산에 전부 이겁니다. 네. 그럼 거기 있는 게 성칸브레크야? 그건 아니고 알겠어요. 경상도는 대부분 중생대 겁니다. 뭐라고? 중생대. 그 다음에 고생대를 대표하는 고생대를 구분할 수 있는 표준화석은 세 종입니다. 아까 하나 나왔던 거 일단 대표적으로 누구? 삼엽충. 그 다음에 갑주어라고 있어요. 물고기인데 뼈가 없는 물고기. 초창기 물고기는 살코기만 있었어요. 졸라 좋았겠지. 그래서 피식자였습니다. 뭐라고? 피식자.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진화한 게 뭐냐면 조개처럼 뭐를 갑옷을 두른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됐습니까? 그 다음 단계가 뭐였을까? 그 다음 단계가 뼈가 어떻게 생겼냐면 그 진화론자들은 이래 얘기해요. 계속 바다에 있으니까 어떻게 돼? 삼엽충 같은 새끼한테 잡아먹힌 거야. 삼엽충 초대형도 있거든. 그러니까 제일 고생대 바다에서 제일 발달했던 것은 갑각류입니다. 괴물과 같은 갑각류 한 2m, 3m 되는 새끼들이 졸라 많았는 거야. 잘 처먹으니까. 그래서 어류가 처음에 선택한 거는 똑같은 껍데기를 가지려고 했는데 갑각류에 비해서 살코기가 더 많다 보니까 껍데기를 만들려고 하는 게 어떤 놈이 만들게 되면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진화론자들의 이론이에요. 뭐냐면 그 중에 일부는 절대로 갑각류가 따라올 수 없는 곳으로 진출한 거예요. 어디로 갔을까? 바닷물이 아니라 민물로 간 거야. 담수, 강물로. 그러면 가면 여러분들 생물 시간에 배웠죠. 삼투압이라고. 삼투현상. 그러니까 원래 소금물을 안고 함유하고 있었던 생명체가 민물로 가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쭉쭉쭉 들어오겠지. 바깥쪽에 농도가 낮으니까 삼투 때문에 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 자기가 가지고 있던 염류는 확산으로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그러니까 쭉 불어 터져가 죽는 거야. 그럼 몇 번을 시도하는 거죠. 시도해도 죽지. 그래서 물고기들이 이제 뼈가 없는 물고기들이 잘 되죠. 뼈를 몸 안에 들고 갔다라는 것은 뼈를 생성했다는 것은 바꾸면 뼈가 전부 뭐고 무기 염류예요. 즉 바다의 염류를 내 몸속에 장착을 했는 게 뭐냐면 이제 척추입니다. 뼈. 그러니까 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민물로 진출을 했단 말이야. 했는데 뼈가 생기기 시작하니까 드디어 뭘 가지게 됐다? 이빨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빨이 탄산칼슘이 훨씬 세지. 이런 새우의 껍데기보다 탄산칼슘에 의한 그게 뼈가 더 세잖아요. 그래서 다시 일부는 어디에 남고 강물에 남고 또 일부는 어디로? 바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씨발 나 때린 새끼 누구야 이러면서 이제 오는 거죠. 와가지고 최초에는 뼈가 단단했을까? 약간 말랑말랑했을까? 그걸 연골어류라고 합니다. 경골어류가 있고 연골어류. 연골어류의 대표가 누군 줄 아니? 적응의 어류 중에 하나입니다. 상어입니다. 상어. 상어가 연골어류인데 졸라 큰 포식자죠. 걔는 중생대 때 이제 번성을 했어요. 고생대 때 생겨나면서 대표적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는 몇 안 되는 시상화석류에 해당합니다. 네. 근데 시상화석으로서의 가치는 없어. 왜 그럴까? 웬만한 바다에 씨가 다 했잖아. 그러니까 그냥 상화석이 나왔네? 바다 끝. 이래 되는 거야. 됐니? 뭐 그런 거는 뭐 참고로 좀 하나 두십시오. 그냥. 그 다음 하나가 방추충이라는 게 있어요. 뭐가 있다고? 뭔지 몰라도 돼. 그냥. 알았어? 아, 저런 게 있는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 돼. 개인적으로 제가 이쪽이 전공입니다만은
지구과학 전공입니다만 제가 뭐 이런 게 있는 거 알고 있으면 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 평생 가도 쓸 일도 없지 너네가 맞아? 그냥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뭐 때문에 하는 거야? 이게 이제 시험 때문에 하는 거야 그냥 알겠니? 사실 제 개인적 의견은 이거 전체가 시험만 아니면 할 필요 없어요 이거는. 딱 어느 정도가 좀 좋으냐 야 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아도 요거 연도도 필요 없어 그냥 요거 요 정도는 그냥 너무 저 정도도 모르면 너무 무식하니까 알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고생대 다음 뭐죠? 중생대죠. 중생대 표준화석은 두 가지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가 암모나이트. 사실 벨렘나이트라는 것도 있어요. 예. 암모나이트하고 벨렘나이트는 둘 다 뭐냐 하면 갑옷을 쓴 오징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건 달라. 갑오징어는 피부 속에 딱딱한 부위가 있어요. 근데 뼈는 아니고 다른 어떤 연체동물에 비해서 그게 아니고 달팽이 껍질 같은 거 있죠. 예, 달팽이 껍질 같은 곳에 몸을 넣고 있는 건데 가장 구조가 비슷한 게 필리핀 해역에서 앵무조개라고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예. 모양은 개랑 비슷한데 동물 종으로 보면 오징어 쪽이 조금 더 가깝고 문어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앵무조개도 조개가 아니고 그거는 왜 조개라고 했느냐 하면 껍질이 있어서 아마 조개라고 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각종 대형 파충류죠. 예, 공룡류는 그 중생대 안에 여러분들 그 영화 이제 쥬라기 월드죠. 쥬라기는 대구분보다 밑에를 얘기합니다. 예, 세분화된 거. 그 다음 마지막으로 무슨 시대? 신생대. 신생대도 역시 두 개인데요. 신생대는 쓰기는 뭐라고 쓰고 메머드라고 쓰고 읽기는 맘모스라고 읽어도 돼요. 영어로 원래 발음 맘모스인가 이래요. 근데 일본에서 맘모스 이렇게 읽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맘모스 되니까 그걸 갖다가 한글화하면서 메머드 뭐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미국 사람 만나 메머드 하면은 못 알아듣습니다. 그 다음에 동전처럼 생겼다고 해서 뭐 합해선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시 바꿔 얘기하면 이거네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왔는 지층이 있어요. 그 지층은 언제 생성된 거다. 중생대 때 만들어진 지층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참고로 대구는 어느 시대에 해당할까요? 그거를 이렇게 요런 거는 또 알아놔야 돼요. 대구나 서울이나 어디든 성캄브리아부터 시대가 쭉 진행되어 왔을 거 아니야. 그런데 대구는 현재 표면에 표면에 드러나 있는 암석이 누구냐면 주로 중생대 시절이에요. 뭐라고? 중생대. 강원도는 고생대예요. 그럼 하나 물어볼게. 누가 먼저인데? 고생대가 더 원래 어디 있어야 돼? 밑에 있어야 되잖아. 그럼 바꾸면 고생대가 좀 더 땅이 어떻게 된 거다? 치솟아 올라와서 많이 침식돼가지고 그 부분이 드러난 거다 이 말이야. 됐어요? 우리나라 한반도 남한만 놓고 보면 가장 넓게 분포하는 시대는 성캄브리아 시대가 제일 넓습니다. 네. 산재되어 있습니다. 됐어요? 그럼 이런 거야. 우리나라는 전체적으로 땅이 융기를 많이 했다는 의미가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니? 제일 적은 거는 신생대입니다. 신생대. 요게 지금 써드린 게 204쪽에서 대략 한 207쪽까지의 내용이 전부 짬뽕된 내용을 한꺼번에 정리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질문? 지진 시대가 지구 탄생이면은 지각이 다 만들어진 게 기준이에요. 아니. 그게 이거야. 교과서에서는 46억 년 전부터라고 되어 있는데 46억 년 전에는 미행성체 상태일 때의 지각이 있는 거죠. 예. 근데 그 이후에 뭔 과정을 거치노? 마그마 바다를 한번 거치고
커진 다음에 새로 굳어서 지각이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그게 38억 년 전입니다. 그래서 이전 교육과정 시대까지는 지질시대 그러면은 지구 탄생은 언제부터야? 그러면 얼마? 46억 년 전이 맞아요. 지질시대는 뭐가 형성되고 나서부터? 땅이 만들어지고 나서부터니까 지금 현재 지각과 거의 모토가 되는 곳과 비슷한 건 38억 년 전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과서에는 46억 년 전으로 일단 세팅되어 있더라고요. 지구 탄생부터를 지질시대라고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정의가 아예 새로 바뀌었는지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어요. 확인 좀 해보겠습니다. 다른 책은 보니까 또 38억 년 전부터라고 되어 있는 책도 좀 있더라고요. 됐나요? 또? 1에 다에 저기 구분 기준에 저거 두 개가 만약에 충돌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돌이라는 건 무슨 뜻이고? 그러니까 지각 변동은 일어나는데 화석은 거기서 발견 안 되고 지각 변동이 일어난 시점에는 화석이 거의 안 나온다고 보시면 되죠. 안 나옵니다. 화산 터지고 지진 터지는데 무슨 말이냐면 대규모 지각 변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화석종이 급격히 변하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네가 말한 것처럼 지진이 졸라 크다라고 생각되는 어떤 근거가 있는데 이전이나 이후에 생물종이 크게 변화가 없어. 화석을 봤더니.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층이 어떤 지층 경계면이 여기 경계면이 그걸 이제 전문적인 말로 부정합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부정합층을 하나 찾았는데 부정합층을 기준으로 해서 이전에는 삼엽충인데 이후에도 삼엽충이면은 이거는 시대 구분하기에는 좀 적당한 지각 변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정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부정합 면이 하나 나왔는데 부정합 면을 기준으로 이전에는 삼엽충이고 이후에는 갑자기 메머드가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엄청나게 큰 부정합이죠. 고생되었다가 갑자기 어디로? 신생대로 떴다는 건 그 지역은 고생대 이후에 신생대 지층이 쌓일 때까지 어마어마하게 지각이 변동을 받았다는 의미도 되고 통화 침식도 일어났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식대로 생각하면 됩니다. 또 없으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